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금요일쯤 되면 이제 다시 자신의 집으로 향해서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시점일 겁니다. 자, 추석 연휴에요. 가족들이나 친지들 만났는데 경제가 어렵다 소리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오늘 금요 칼럼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요, 지금 민생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을 암울하다, 유토피아가 아니다 디스토피아다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야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옵니다. 암 환자를 보고 그냥 약만 먹어서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추석 연휴 직전에 지진이 세게 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진 하나에 대한민국이 세월호를 겪고도 그 세월호라는 사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고치겠다 함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점이 지진이 보낸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울산을 주변으로 한 지역에는 기장부터 포항에 이르기까지, 경주 포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원전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양산 단청이라고 해서 단청과 단청이 만나서 그 밑에 땅이 꺼져서 형산강 지구대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고, 이미 오랫동안 한국에서 지진이 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땅밑이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그 지역이 이렇게 손꼽혀 왔습니다. 딱 그 지역에서 역대 가장 큰 5.8이라는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런 지진이 나는 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지진 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안전처가 안내가 부족했다, 홈페이지가 불통이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늦게 출발한 KTX에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요, 과연 이 나라가 세월호를 겪고도 정신을 차렸는가? 지진이 나고 9분 뒤에서야 안내 문자를 보냈다, 홈페이지는 다운됐다. 결국 이 나라는 세월호를 겪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경제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법 앞에 평등이 무너졌습니다. 연이어서 굵직한 검사 판사들이 법조 비리로 걸려 들어갔습니다. 나온 게 그만큼이면 실상은 어떻겠습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올여름에요, 그 전기 파동을 겪으면서 서민들한테는 에어컨을 틀면 수십만 원씩을 받으면서 기업들은 전기를 쓰면 쓸수록 혜택을 받고 전기 가격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가격이 내려가서 전기료를 인하할 요인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0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그 더운 땡볕 더위에 에어컨 한번 제대로 못 틀게 하면서 대기업들은 전기를 펑펑 돌려서 원가 절감에 앞장섰습니다. 많이 쓰는 대기업이 전기료도 더 작게 내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서민에게는 누진적으로 전기료를 인상시키고 대기업들에게는 누진적으로 전기료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서 한국의 철강에 대해서 싼 전기료를 이용했다고 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고 나왔겠습니까? 자,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 만든 자랑하는 노트 7이라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미국이 사용 중단 권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이 리콜을 준비하는 기간에 각국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라자, 자,
미국이 기내 사용 금지를 발표하고 일상생활에도 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삼성 흔들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잘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폭발하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 업무라고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20조 가까운 지금 아마 주식이나 여러가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일을 기하로 이재용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겠다. 복귀가 아니고 경영 일선에 해서 지휘하겠다. 자, 이렇게 가는데요. 자, 대기업이 살면 한국이 살았는데 지금 뭐 대기업이 죽는다고 한국이 죽는 시대는 아닙니다. 자, 그동안에 그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공정한 그리고 올바른 절차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의문입니다. 자, 한국 최대의 해운사가 배가 발이 다 묶여서 유령선처럼 떠돌거나 인질이 되어갑니다. 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외국의 해운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감을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져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에는 분식 회계를 알면서도 4조 2천억을 왜 지원을 했습니까? 국책기업이 관리하는, 국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에는 그렇게 해도 되고 민간 기업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해결해 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묵인을 안 하겠다 한 말 잘했습니다. 모든 기업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시키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 나라는요, 법조계부터 시작해서 법 앞에 평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제에서는 공정한 경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반칙이 횡행합니다. 대학의 입시가 반칙으로 넘나들고 있고 제가 이야기한 입시 부정을 위한 시스템이었다는 것이 광주의 한 여고의 입시 부정 사례로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쓰는 전기도 독점입니다. 왜 전기를 한전의 독점 구조에 맡깁니까? 공정한 경쟁을 시켜서 국민들이 싼 전기를 쓸 필요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항상 이런 독점에 대한 폐해를 비판하는 좌파 진영들이 한전의 전기 독점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민영화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분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민들이 쓰는 수많은 중요한 생활비가 들어가는 분야에서 과연 그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가 돈을 비교적 생활비를 많이 쓰는 분야가 어떤 부분입니까? 자, 전자제품을 사고 또 차를 사고 차에 기름을 넣고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 비용을 쓰고 또 더 나아가서 보험에 들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전기요금을 내고요. 자, 이 부분이 다 독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쓰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독점 가격에 의해서 사실상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한번 따져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차 만드는 회사 몇 개입니까? 대한민국의 기름 회사 몇 개입니까? 대한민국의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 몇 개입니까? 갈수록 적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보험회사 몇 개입니까? 독점 아니면 과점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신회사, 스마트폰 회사 몇 개입니까? 왜 이 요금이 책정이 되어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뭘 하고 공정경쟁은 뭘 합니까? 자, 꼴목 상권 보호한다 소리 하지 마라. 영리의료법인도 허용해라.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리의료법인에 반대하면 꼴목 상권에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면 좌클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처럼 지금 경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좌파라고 욕을 대표적으로 처먹고 삽니다.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시장 경제와 공정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독점과 독과점을 방치하는 법률 그리고 제도, 국가의 정책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왜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규제를 혁파하는 부분이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자그마한 IT 기업, 벤처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대기업이 이런 회사들을 잡아먹고 강한 힘으로 저들 마음대로 독점과 과점을 해서 가격을 통제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후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은 권력 힘 가진 사람 중심에서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어 공정한 경쟁을 해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어디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기업 활동이 공정합니까? 하청 구조가 공정합니까? 납품이나 조달 구조가 공정합니까? 취업이 공정합니까? 징병제 하에서 병력 배치가 공정합니까? 사병의 월급을 공정하게 줍니까? 대학 입시가 공정합니까? 취업이 공정합니까? 온 세상이 불공정으로 넘쳐나고 있고요. 내가 낸 세금이 누가 어디에 얼만큼 쓰고 얼만큼 책정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말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각 행정부서의 장차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국가 예산을 나누어서 배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 4분의 1은 쓰지 말아야 될 때 없어도 무방한데 한마디로 부패하고 낭비적인 시스템 때문에 사라져갑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갖추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280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획부채가 적게 잡아도 100%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가 훨씬 넘을 겁니다. 무슨 조선 해운에서만도 100조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그러면 기업부채가 1400조는 훨씬 넘을 거다. 가계부채가 1270조, 1300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부채가 GDP의 40%인데요. 빠진 부분까지 합치면 국가부채는 1000조를 훨씬 넘을 걸로 보입니다. 자, 통합 4000조에 육박을 하는 이런 국가의 부채를 놓고도요. 누구 하나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또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70~80%가 3년 안에 망해간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600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이하 파견근로 한마디로 일용직 알바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육박할 거라고 집계가 되는데요. 비정규직이 정확하게 얼마인지조차도 모릅니다. 1000만 명이 훨씬 넘는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체 노동자 1600만 명 중에서 과연 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정치인, 기업, 노조부터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 기업은 노조가 평균 1800만 원을 더 올리는 인상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같은 자동차 회사의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서는 14.7시간이 걸리는데요. 울산에서는 26.8시간이 들어가고 생산성은 절반에 불과한데 임금은 미국보다 20%를 더 받습니다. 자, 현대차 노조원은 월급 600만 원일 때 협력업체는 300만 원, 3차 이상 하도급 업체는 19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기업 임금이 평균 100만 원 오를 때 협력업체에서는 6,700원만 오릅니다. 소수 대기업 노동자라는 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겉으로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그리고 노동자 권익 확대를 외치면서 그들만의 벽을 치고 노조 파업 운동으로서 한마디로 자신들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수구 기득권이 되어가는데, 이들이 입으로는 진보를 외칩니다. 그리고 각종 이념적인 문제까지 개입을 하고 진보 정당까지 좌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권력은 무력하고 노동개혁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키웠습니다. 공직자들은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막대한 혜택을 받고,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국업공무원이 공시라는 미명하에서 젊은 사람들이 50만 명이 공시에 매달립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로 처음 스타트에서부터 사회에 진출하면서 바닥에서 키게 되는 약한 중소기업이나 험한 일들은 아예 거부를 해버립니다. 왜? 저는 이해도 갑니다. 옛날엔 좀 뭐라도 했는데요. 처음부터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될 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가족 형성이 가능한 사회인으로서의 위치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곧 추락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저성장이 보편화된 시대라는 부분, 2%대 성장률도 멀지 않아서 무너지고 1%로 떨어질 거라는 부분, 일본에 잃어버린 지금 20년이 이제 30년이 되어가죠. 30년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회 각계가 국가, 기업, 가게가 다 부채에 의존해서 버텨가고 있다라는 부분,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전세가 없어지면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부동산이 이 난리에도 올라가고 있고, 국가는 부동산 장려를 해서 경기를 유지하겠다, 대기업을 살려주겠다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국가는 부동산을 올리는 시스템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이 방 한 칸, 집 한 칸 때문에 자지우지 되어 지옥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벌어들이는 가처분 소득 중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드니까, 자, 이 마당에 대학 입시는 개떡으로 불공정하고 뒷구멍이 많은 부패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각 가정이 1년에 50조 이상을 쓰면서 사교육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죽여갑니다. 불법 도박 시장이 100조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하 경제가 200조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이 절반이 넘을 겁니다. 자, 이 나라는 과연 앞으로 무엇으로 유지되겠나 하는 겁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들 대다수가 빈곤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한 가정이 50대 후반이 되었을 때 평균 재산이 3억밖에 안 된다. 어떤 조사에서는 2억 8천이라고도 합니다. 순재산이요. 자, 이 돈으로 자녀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면 이제 뭐가 더 남겠습니까? 껍데기가 돼서 결국 빈곤층으로 다들 전락해 갈 겁니다. 자, 집안 차례에 목을 걸고 살다 보니까 결혼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결혼도 안 해주죠, 여자들이. 남녀가 서로 혼자서 살라고 합니다. 같이 붙어서 고생하니 따로따로 사겠다. 연애도 잘 안 하고 결혼도 잘 안 하고 출산도 잘 안 합니다. 결혼을 해도요. 자, 직장이 시원찮고 집이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세계 최악의 150조를 10년 동안 털어넣었는데 세계 최악입니다. 10년간에 342조를 투입했는데 안보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무너져 버립니다. 농어촌에
우루과이 라운드니 WTO에 대비한다고 지난 한 2, 30년간 100조가 넘는 돈을 투입했을 건데 100조가 뭡니까? 훨씬 더 들어갔을 겁니다. 농어촌이 살아났다 이야기는 안 들립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재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나 정권은 누리예산이니 무상급식이니 기초노령연금이니 반값 등록금이니 하면서 남는 예산들을 나눠 묻기에 바쁩니다. 자,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낙오된 국민들은 그야말로 한계 선상에서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면서 빈곤층이 1,5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에 빈곤층이 1,500만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계층은 점점 늘어가고 가난한 노인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시스템을, 이 사회의 예산을, 이 사회의 제도와 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고쳐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난 정권도 5년 동안, 그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시스템을 개혁을 해서 이 사회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떠받치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성장이 세계적으로 추세가 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수백 년 뒤에는 역사에서 빙하기가 있던 것처럼 지금은 경제 빙하기로 기억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는 잠깐 햇빛이 반짝하고 살았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빙하기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저성장, 장기 불황, 양극화, 극단적인 빈부격차, 자, 그리고 실업의 만년, 이런 세상에서, 빈곤의 만년, 이런 세상에서 여기에 맞는 정치, 사회, 법률 시스템을 갖추어서 복지와 사회 제도를 개선을 해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걸 못하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브렉시트가, 이거는 서민들의 반란이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EU가 무너지고 곳곳에서 극자극우가 득세하면서 기존의 정치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곳곳에서 난민 사태가 발생하면서 10년 전과 지금의 지구를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누구 하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자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도 보이지 않고요. 과거의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으로, 기술 발전으로, 혁신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서로가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한국 사회는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본을 놓지 않으려고 더욱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치, 사회, 법률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고요. 자, 서민들이나 중산층, 젊은층, 노인층, 빈곤 노인층들은 그 분노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누구 하나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가진 철밥통이나 밥그릇은 내놓지 않은 채 말로라도 제대로 된 정의를, 공정한 경제와 정의로운 경제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놈은 저 자식은 좌파다, 매도합니다. 제가 좌파가 아니라요, 저보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득권의 끈앞풀이고 보수를 가장한 부패 집단의 앞잡이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 지금 1년 3, 4개월째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좌파로 보입니까? 저는 한국의 이 모든 부분들이
주거 문제의 해결. 저는 과감한 국가 주도형 주거 공급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딜레마가 있죠. 한국의 상류층과 한국의 재력가층은 부동산에 의거해서 모든 수익을 받습니다. 월세와 임대료, 그리고 탈세, 자, 아파트 다운 계약서, 그리고 남돈 전세를 가지고 내 돈 조금만 보태서 집 사놨다가 띄워서 돈 벌기. 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거품 있는 지역의 부동산 사회. 이런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상류층이 살아가는 행태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가.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부동산 투기로서 재력을 일구었는데 국가 주도형 이 주거 공급, 싱가포르식의 과감한 주거 공급을 중산층까지 하자라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똥값이 될까봐, 임대료나 월세가 없어질까봐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답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서민과 중산층이 주거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과점 비용으로 되어 있는 통신비, 자, 교통비, 그리고 휘발유 비용, 가스 비용, 그리고 보험료 비용,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공산품 중에서 독과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가격, 이런 것들을 인하시키고 전기 같은 부분을 민영화해서 전기료를 인하시켜서 생활비의 20-30%를 줄여줘야 됩니다. 자, 주거 비용이 줄고 독과점 품목의 가격이 줄게 되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서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돈이 돌고 돌면서 서민층들은 가진 부분을 상당 부분 다 쓰지 않습니까? 소비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교육 문제를 정부가 전면 폐지로 갖고 가야 된다 봅니다. 결국 사교육은요, 부동산 업자한테 소수의 학원 원장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거기 학원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 업자한테 귀착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부동산 업자가 많습니까? 학원 원장이 많습니까? 사교육을 수십조를 내면서 감당을 해야 될 중산층과 서민들이 많습니까? 민주주의는 많은 쪽에 따라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올바른 경제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참된 민주주의 세상에서 산다면 사교육 부분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고 사교육의 학원 선생들을 공교육의 교사로 흡수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방과 후에 사교육 과정을 공교육 안에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부분이 곳곳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자, 골목 상권요.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을 가도 한국처럼 마트, 대형 몰들이 다 장악해버리는 나라는 못 봤습니다. 그것도 재벌들이에요. 자, 이 와중에 또 수도권 어디에는 초대형 몰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골목 상권권에 남아있을 만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이렇게 골목 상권을 죽여버리고 자영업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나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태어나서 처음 나는 산부인과부터 죽어서 가는 영안실까지 이제 그 죽어서 조화까지 다 재벌이 하십시오. 이게 옳은 세상입니까? 자, 그 몇 사람들이, 대기업 몇 사람들이 한마디로 정치권을 코를 깨고 법조계를 코를 끼고 정권을 코를 낍니다. 알게 모르게 대선에 베팅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좀 봤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좌우에 당선이 되고 나면 코가 끼어버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죽으렵니다. 제가 왜 정치를 할 생각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비판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 앞잡이들의 이 정치권에서, 정권에서
공천을 받거나 배설을 할 생각을 애초에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잘 아는 거죠. 제가 정치를 한다면 제가 땅을 만들었어. 국민과 함께 가면서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건데요. 우매하신 국민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대기업의 성장이 자신의 성장처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많고, 누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슈퍼 자본주의라는 것이 뭐냐? 자본 권력이 정치 권력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모든 정책을 다 주무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씩 등장할 때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가까웠는가 한번 잘 보시면 알만도 한데요. 이 나라의 우매하신 국민분들은 계속 삥이나 뜯기면서 부패 기득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 사회가 제대로 되고 민생이 살아나려고 하면 정치를 주무르고 있는 부패 기득권 집단과 또 대기업들,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수정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는데요. 저를 비판하는 사람은 저를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기득권의 앞잡이 끈앞불들의 말에 동조하는 좀비 같은 한마디로 정치 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살면서 숱한 고난을 겪고도요,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했다면 이런 일을 추석 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금요 칼럼이라고요. 저도 가난한 사람인데 제 노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돈을 모아도 시원찮을 입장인데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깨어있는 국민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좌우, 전라도, 경상도, 보수, 진보 갖다 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깨이지 말라고 장난을 치는 정치권과 권력과 기득권의 공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은 말 안 하고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민주가 올랴, 국민의당이 올랴, 새누리가 올랴, 박근혜 정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갖고 앞잡이가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마디로 장기판의 말이나 바둑판의 사석처럼 놀아나고 있고요. 기득권은 꽃놀이패를 두면서 지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을 하나만 봅시다.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통해서 국민을 위한다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돈이 움직이는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부동산이나 토건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꼴로 전세 월세 파동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진보를 표방하는 사기꾼들의 소관분들, 건강한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기업의 앞잡이나 하고 있는 기득권의, 부패 기득권의 앞잡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 자, 부패 기득권에는 좌우도 없고 여야당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앞잡이인데요. 근데 그들의 말에 따라 가지고 누구가 돼야 이 나라가 바뀌고, 누구가 돼야 이 세상이 바뀌고, 누구 되면 절대로 망한다고 착각들하고 자빠졌습니다. 양쪽에 누가 돼도 망합니다. 이대로는요. 자, 불행한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가 먼저 죽습니다. 지금 수많은 새우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경제적인 파동이 올 겁니다. 자, 그때 또 새우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불행하게도 닥쳐서 깨닫지 마시고요. 자, 이 세상의 법칙은 누가 정하는가를 갖다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어떻게 하면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위험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뜯어먹고 사는 부패 기득권은, 국민들을 덩쳐서 뜯어먹고 사는 부패 기득권은 그 방법이 위험하다고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극히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고요. 공정한 룰, 그 자유시장 경제에
기본 전제지 않습니까? 공정한 룰 하에서 경쟁을 하는 자유시장 경제. 자, 이것도 제 꿈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그거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정한 룰에서 자유 경쟁을 하는 사회인가? 한번 추석 때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요. 누워서 한 30분만 생각해 보면 옳은가 틀린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은요, 기득권이다 생각하고 안심하시면 되고요. 번쩍 벼락 맞은 듯이 새로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당하고 살아왔구나 하고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든 기득권이든 뭐 기득권이라고 착각을 하든 당했다고 생각을 하든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추석 편하게 보내십시오.